406페이지 3방식 6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가격이 있을 테고 임료가 있겠죠. 근데 이 가격을 우리 시산임료 시험 삼아 산정한 시상 가격 하는데 이 모의고사 성적이라 모의고사 성적 마켓 밸류는 아닙니다. 아직 시장 가치는 아니고 그 전에 초벌구이 상태 시산 임료. 우리 이 부동산은 토지의 영수증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발달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의 가격인 임료가 하나 더 있죠. 사가하고 달리 사가는 이런 게 없죠. 매매 가격 이만 있다고. 근데 부동산은 오래 쓰니까 임대료 하는 임대차 시장 발달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를 구해야 되지. 자, 그 중에서 이제 원가 방식이란 말이죠. 원가 방식. 자, 원가 방식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원가나 수익이나 수익 방식. 원가를 영어로 쓰면 코스트겠죠. 수익은 밸류, 가치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 이거는 프라이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비교해서 구하는 3방식입니다. 3방식. 이거는 수요, 공급, 사고 팔고 시장 거래 사례로 구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수요 곡선이 또 다른 말로 수익 그리고 공급이 또 다른 말로 원가 비용 이렇게 같은 말이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세 가지 수요 입장, 공급 입장, 시장 입장 세 가지를 본다 이랬습니다. 그 똑같이 적용되죠. 부동산 매매할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 가격이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도 가격이고 두 분이 모여서는 매매 가격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그 시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학교는 용어가 세 가지 나온대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 하나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방식은 세 가지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시산 가격 구하는 방법이 가격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그대로 원가니까 원가법으로 구하면 돼요. 원가법. 원가법에서 원가를 구해주면 되죠. 원가. 코스트 원가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원가 가격. 이게 용어가 아니 적산 가격 한대. 적산 가격. 제로비, 노비, 경비, 쌓을 적자. 제로비, 노비, 경비를 쌓아서 산정한 가격. 원가를 모았다 이 말이지. 원가. 내 1년 동안 쩡따기에서 시간, 노력, 돈 모아서 산정한 가격. 그게 원가겠죠. 내 쩡 합격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마찬가지로 건축 짓는데 제로비, 노비, 경비, 쌓을 적자, 산정한 가격, 적산. 적산이란 말이 원가란 말과 같고 비용이란 말과 같아. 똑같아.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산. 좀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원가 가격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으라고. 그래도 뭐 학교는 그래도 많이 잘 돼 있지만 법 같은 건 특히 그렇죠. 자기들만 알려고. 지나 내나 마찬가지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가격. 자, 수익 방식.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이라 하죠. 수익 환원법. 우리 수익 환원법에서 우리 이미 과거에 투자를 할 때 다 했었는데요. 수익 환원을 시켜서 수익 가격입니다. 수익 가격. 그래서 수익 방식으로 수익 환원법으로 수익 가격을 구하면 돼. 그 다음에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비교 가격을 구하면 돼. 비교 가격. 비교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이래서 비준 가격 이렇게 불러요. 같은 비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교법에서 비교 가격을 구하고 그럼 비교 방식이지 당연히. 같은 용어다. 이거 흔적 남기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가장 이 판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고 암기할성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료 구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구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세 구하는 거 이것만 알면 임료 구하는 건 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천천히 나중에 단순하게 읽어버려도 돼요. 적산 가격, 수익 가격, 비준 가격 요는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라면 상가는 주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많이 통해서 구합니다. 주변에 상가가 얼마씩 거래된 사례가 있겠죠. 그 사례하고 비교해서 이 상가 금액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지. 토지 같은 경우는 우리 땅은 원가 투입해서 만들 수 없잖아요. 부정성. 또 맨 땅만 임대해갖고 수익이 별볼이 없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 비교 방식 이걸로 중추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은 원가 투입된 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하여튼 사람 빼고 다 모든 제야 서비스는 인간이 그걸 가지고 유용성으로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죠? 땅이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사람이 가졌으면 사람에게 인간에게 유용성이 많을수록 높게 평가하고 유용성이 낮을수록 낮게 평가하는 그게 본질적으로 가치는 맞는데 근데 그게 특정의 주관성 지 마음대로 되잖아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 건물도 미래 다 돈 벌러 가니까 수익의 현재 가치 하는 게 제일 본질 이게 맞아요. 이게 본질적 가치는 이게 제일 좋은 거 맞는데 수익 환원법. 자, 돈 벌려고 저 부동산 샀다. 뭐 수익 환원법 이게 맞겠지. 근데 수익이 땅은 영원히 쓴다는데 천년 만년 후에 얼마 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건물도 50년 쓴데 50년 동안 40년 안에 또 대박 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응? 그건 먼 미래에 얼마 벌지 누가 압니까? 주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적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쓰는 거예요. 그 요놈 건물 이 건축하는 건축비 들어가는 건 분명하죠. 건축비, 표준 건축비 이렇게 쓴다고. 실제 내가 진 건물 비용 이거 하는 게 실제 들어간 돈은 12억 들어갔는데 표준 건축비는 10억이다. 그럼 표준 건축비라는 표준 건축비 2억은 낭비한 거지. 그 표준 건축비 이런 걸 들어간다. 건축비. 그게 객관적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다음에 이거 그러면 수익은 영원히 못 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영업권이라면 영업권은 우리 부동산에 권리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바닥 권리금, 또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중개할 때도 권시비가 막 사고 팔잖아요. 그럼 그걸 평가할 때는 뭔가 얼마로 평가하긴 해야 되잖아. 그래야 거래가 되지 일단. 영업권 같은 거는 영업을 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업 수익이 있을 때 그걸 환원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업권. 또 상가 같으면 상가는 돈벌 부동산이니까 주변이 임대가 잘 되면 임대 사례 비교해가지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수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 또 땅은 거래 사례 비교법, 건물은 원가법 원칙. 또 이게 상가가 아니고 만약에 시청 건물 같으면 수익이 없잖아요. 그때는 원가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테고. 그 물건 따라 조금 달라요. 물건 따라 조금 다르다. 우리 집 학생도 평가할 때 학생이 지금 대학 졸업반이래. 졸업반 같으면 여태까지 너에게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아냐? 교육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평가해야지. 아직까지 백수백조대 집이 안 돼 있습니다. 내한테 원가 들어간 게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공시중에서 노량진에 보내놨더니 원가 얼마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또 취업을 해가 친구들하고 구글에 취업해가 잘 나간대요. 연봉이 3억이 돼. 야, 이거 수익환원법. 높게 평가할 수 있겠지. 이거 친구들 보건데, 친구들이 다 백수백조야. 너도 백조로 평가해야 되겠구나.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큰데 얼마? 이거는 돈 버는 거 보고 평가. 요건 들어간 걸 가지고 평가. 이 말이지.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보는 관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경제론에서 이미 다 했죠. 요 공급, 수요, 거래된 거 이렇게 경제론에서 기본 개념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를 평가할 때 우리가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이걸 많이 쓰는데 실무상은 왜 많이 쓰냐면 옆으로 거래 사례 이게 설득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중추적인 방법을 씁니다. 나름대로 검증력이 있으니까. 본질은 이게 좋지만 인간의 유용성에 미래 현금주의 현재 가치 이걸로 하는 본질은 맞지만 너무 주관적이니까 이 제도로 객관은 못 시킵니다. 그래서 주변의 거래 사례 비교법 이게 설득력이 있고 중추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추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걸로 구한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11억이고 수익 하는 법이니까 12억이고 원가 보라니까 10억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저 상가가 이 다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7달, 8달, 9달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 중에서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얘가 비중이 가장 크대. 50%, 0.5. 그 다음에 수익하는 법이 상가 수익 돈 버는 거니까 이게 30%. 그 다음에 저 상가 택지비, 건축비 신축했거나 그 다음에 상가를 통째로 살 때 들어간 돈 그 비중치가 20%대 20%. 곱해가 더하면 요게 이제 바로 마켓 밸류입니다. 마켓 밸류. 시장 가치다 이 말이지. 시장 가치. 10월 27일 본시험 성적이다. 10월 27일 본시험 성적. 이거 모의고사 성적. 가중치합. 여기서 보니까 가중치가 얘가 제일 크죠? 그죠? 50%, 30%, 20%. 그래서 우리 지난해 시험도 이걸 주고 곱해가 대부분 답이다. 이렇게 계산형도 출제 잘 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가중평균 합이다. 시산가액을 조정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만은 자, 그 밑에 Q 보시면 Q 보시면 다음 몇 번? 원가 방식의 가로 원리. 원가는 뭐다? 비용이지 비용. 3번이 답이지 뭐. 그 다음에 나는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한다 했죠? 비교 방법, 비교법이지. 그 다음에 다는 이건 아직 안 했습니다만 수익 분석. 이거는 기업용 부동산 평가할 거예요. 우리 홈플러스죠. 홈플러스 부동산 평가할 때 이게 쓰는 거야. 부동산 임료 평가할 때. 홈플러스는 뭐냐면 그 사람도 있고 각종 제품 상품도 있고 기타 있는데 홈플러스가 돈 총 번 거 가지고 수익을 분석하는 기라. 사람이 번 거, 제품 서비스 번 거 다 빼내고 나머지는 부동산 평가하겠습니까? 그래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용 부동산은 기업은 수익을 버니까 수익 분석해가지고 부동산 빼내고 분석해가 부동산이 번 것 이렇게. 3번 답. 자, 넘기시가 408페이지. 시상가액 조정 꼭 별표하시고. 그리고 금방 이게 바로 시상가액 조정으로서 마켓 밸류를 구했던 겁니다. 시상가액 조정한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도 없고 사람이 부정성에 따라서 원가 토지에서 맞는 것도 아니니까 이 방법으로만 써도 됩니다. 이 방법으로만 써도 이게 바로 마켓 밸류다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시험 쳤는데 10월 20일 시험 쳤는데 특정 달에 모의고사 시험 친 거하고 똑같이 점수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될 수도 있지.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이제 410페이지 원가법.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하나 원가법 공부, 수익환원법 공부, 거래사례 비교법 공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공식이 암기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많이 나오는 게 수익환원법일 텐데 이게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일 어렵다 하는 걸 먼저 봐봅시다. 가장 쉽습니다. 저 뒤에 수익환원법 한번 볼까요? 수익 방식 435페이지. 그 앞에 보니까 어지럽죠?
공포증이 나오지.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자, 다음 페이지. 수익 가격은 공식에 보니까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미 투자론 할 때 이거 다 했습니다. 투자론 할 때. 투자론 하실 때 다 했거든요. 자, 자기 돈 1억, 남은 돈 2억 빌리가 3억이라는 자산을 투자, 3억짜리 원룸 사가지고 1년 동안 순영업 소득 버는 게 3천만 원 벌었답니다. 그러면 자산 투자 수익률 몇 프로다? 자산 투자 수익률 몇 프로? 10%.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다 했죠?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자, 이걸 3억 투자에 3억 분의 3천은 10% 맞죠? 이렇게 읽거나 또는 순영업 소득 나누기 3억 이렇게 읽어도 된다 했죠? 부모부터 먼저 읽거나 분자, 자녀부터 먼저 읽어 내려가거나 이래도 되지? 자, 이건 금방 봤지만 3억 분의 3천만 원 이건 10%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갖다 다시 바꾸면 3천만 원 나누기 10% 하면 얼마다? 3억 맞죠? 3억. 요걸 밑으로, 요걸 위로 올리잖아요. 똑같이. 이게 이제 엄청 헷갈린다니까. 해지네. 자, 고구마 6개를 둘이가 나눠 먹으면 몇 개씩 먹는다? 3개씩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바꿔치기 하면 고구마 6개를 3개씩 나누면 두 사람이 가져갈 수 있죠. 같은 말이지. 이거나 저거나 같은 말이죠. 요 놈이 밑으로 가고 저 놈이 위로 가고 똑같습니다. 요 놈이 밑으로 가고 저 놈이 저 위로 올라가고 똑같아. 같아. 원래 수학적으로도 3천 나누기 0.1 하면 3억이다. 3천 나누기 10 하면 300만 원인데 10이 아니고 10%는 0.1이잖아요. 0.1. 여기다 곱하기 10, 분자도 곱하기 10 하면 3억이지. 요게 이제 수익이고, 요게 종합 환원율이고, 환원 방법. 요게 바로 평가액이다. 평가액이다. 이게 수익 환원 법이라, 이게. 법도 왜 그런 말인지 몰라. 수익 환원 법. 그대로 읽으면 돼. 아이고, 죄송.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 투자론 할 때 이미 다 했고요. 자, 오른쪽에, 우측에 이 수익을 그 순수익이라고 나와있죠. 순수익 앞에다 표준 하는 말을 쓰죠. 표준 순수익 구해주고. 표준 순수익. 지금 저희들 구하는 거는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거래 가격이 아니잖아요. 기회비용 관점 구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순수익 구합니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넘기시고 Q 이놈은 요 순영 소득 구하라 이 말이지. 제가 여기는 지금 간평로입니다. 여기는 간평로입니다. 여기도 순수익 구하라 하고 투자론에서도 이거 구하라 하고 이랬죠. 그대로 구하면 되지. 이미 투자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환원이율 요걸 잘 구해야 되는데 환원이율. 그 환원이율이 바로 이거라 이게. 이 10% 환원이율. 환원이란 말은 일본 말이지만 이걸 수학적으로는 나누기입니다. 나누기가 환원입니다. 환원. 우리 할인율이다 투자론에서 이렇게도 해봤는데 환원이율도 나누기라. 3천 나누기 10%. 나누기 하는 이율 10%. 이거 구하는 방법 이 말이에요. 자, 넘겨보시면 넘기니까 이제 그 Q도 뭐 단순한 거고 한 장 더 넘기면 442페이지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별표.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별표. 시장 추주법은 시장 거래 사례에서 구한대. 다른 부동산 사례하고 비교컨대 다른 부동산 구해보니까 부동산도 10% 쓰면 되겠다. 사례하고 비교해서 구한대. 사례. 그 다음에 조성법. 이것도 요즘 별볼일 없습니다. 일단 접어두고 그 다음 오른쪽에 투자결합법 있죠. 투자결합법 이거 별표합시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 음영분연돼 있죠. 그거 별표해. 까맣게 되어 있는
음영 부분 거다 별표. 종합환원율. 그 다음에 금융결합법도 음영 부분 거다 별표. 자, 그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 건물하고 토지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 있습니다. 건물에는 건물 환원율이 있을 테고, 토지는 토지 환원율이겠지. 남편은 남편 환원율, 부인은 부인 환원율이다. 그러다 곱하기 건물 구성비, 곱하기 토지 구성비. 이렇게 하면 건건토토 이렇게 더하면 이게 종합환원율이에요. 종합환원율. 당연하지. 자기 집에 건물 환원율도 있고 자기 집에 있는 토지 환원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만약에 1억짜리고 토지가 2억짜리 같으면 3분의 1, 토지는 3분의 2 이러면 되지. 그 곱하기 더하면 그게 답이라 그냥. 토. 자, 토. 세 번만 해보세요. 세 번. 크게. 이 뻥긋 안 한 분 때문에 두 분 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다음부터 이어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공식 있죠. 금융결합법. 요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결합법이고 물건이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가니까 금융결합법. 요게 더 발전된 겁니다. 발전된 종합환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거는 저당 환원율 곱하기 저당 구성비. 부채 알죠? 부채가 저당 비율. 그 다음에 지분 환원율 곱하기 지분 구성비 해서 더하면 이게 종합환원율이에요. 지 이러면 되지. 지 우리에게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투자로 할 때 다 했잖아요. 투자로 할 때 이미 다 했습니다.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다 까먹겠지만. 그리고 요 저당상수, 셋째 아들 투자로 할 때 했죠. 그거 구성비 곱해가 합치면 돼버려요. 그냥. 오른쪽이 금융이잖아요. 왼쪽은 물건 보이는 물리적 결합법. 금융결합법. 지지. 답이래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공식이 하나 있을 기라. 저 부채 감당법 있죠.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은 부채는 자산, 부채, 자본 어디에 있다? 왼쪽 돈이다? 오른쪽 돈이다? 오른쪽에 부채. 2층에 있지. 2층 부채. 부채 감당법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종합환원율이다. 종합환원율.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종합환원율 구하는 게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다시피 하는데 계산형이 잘 등장하기도 하고 계산형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형 푸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시험 출제 잘해. 그냥 T 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돼. 제가 학교론 공식은 하나도 이어지지 마시라 했습니다. 외우는 순간 생고생 장수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저당상수하고 저당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 이 투자를 할 때 다 했죠 이게.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감당하는 능력 비율 클수록 좋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했었기도 해요. 수없이. 이거 복습이라니까 복습. 자 우측에 Q 볼까요? Q. 생각 하나도 안 난다. 답답하던 저. 나중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요. 어? 머리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요 귀뒤에 숨어 있다니까. 세수하면서 떨어져 나오기도 했지만 나중에 또 나옵니다. 걔들이 또 집합한다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걔들이 튀어나옵니다. 자 Q 445페이지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 이율을 산정할 때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 투자론에서 3억 분에 3천만 원 10%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투자론에서 그대로 구했다는 거, 투자론에서. 자산 투자 수익률.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간다? 순위, 꽃순위, 엄마, 꽃순위. 순용 소득 올리면 되지, 그냥. T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하는 이유는, 이 부채 감당 비율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법이다? 부채 감당법이라.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 용어 그대로 따라가면 돼.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은 부채, 여기를 쳐다보고, T자 딱 써가 여기서 쳐다보고, 부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려주세요. 돈 더 빌려주세요. 이 말인데. 저당상수 곱하기, 저당 구성비 곱하기, 부채 감당률 하면 되죠. 원래 저당상수하고, 얘 둘은 원래 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채 감당률만 첨가하면 돼요. 부채 감당법이니까. 그러면 뭐 그 하나도 똑같 저저가 없는데 부채 감당률은 맨 뒤에 곱한다 하는 거 봤고, 대부 비율이 뭐죠? 대부 비율. 그렇죠. 대부 비율이 아니라 저당 비율이지. 저당 비율. 저당 비율, 대부 비율을 또 말 바꾸기. 저당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담보가치 인정 비율, 또 자산가치 대비, 대부액 비율,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기본적으로 5개 보면 되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돈 흐름상 그런 거다 하는 걸 알려놔야 되지, 용어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뭐다? 니은. 니은에 뭐를 넣으면 된다? 그렇죠. 저당상수, 이 셋째 아들. 투자할 때 다 했잖아요. 셋째 아들, 저당상수. 이번에 안 했습니다. 좀 1, 2월 할 때 했지. 저당상수, 셋째 아들. 엄마, 아버지, 셋째 아들. 한 집안 의사결정.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대부 비율이고, 저당상수고,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률 곱하면 됩니다. 맨 앞에 부채 감당률 나와 있으니까 요 셋 중에 빠진 것은 셋째 아들이 없네. 찾아오면 되지. 죄송.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공식 많이 나오는데 그건 시험 안 나옴. 자, 수익하는 법. 이 수익하는 법이 금방 3방식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냥 근근, 토토, 지지, 부채 감당률 곱하면 이게 땡입니다. 예? 공식 앙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 자, 449페이지. 물건별 감정평가. 자, 잘해. 토지평가, 별표. 토지평가. 동그라미 이래.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해야 한다. 자, 공시지가기준법. 그 시험 매년 연속 지금 한 3, 4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기준법. 아까 말씀드린 토지는 전국토에 50만 필지 표현지 공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평가해달래. 물음표 이 땅을. 응? A 개인이 와서, 또는 A 자체, 정부가 와서 평가해달래. 공적으로 평가해달라, 사적으로 평가해달라, 이건 많죠, 그죠? 공적 평가는 공익까지 평가해주면 되고, 사적으로는 사적까지 평가해주면 되고, 이렇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사적이니까 사적으로 평가해. 그럼 옆에 있는 표준지가 있어.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비교해서 요놈을 평가. 이렇게 한다고요. 표준지. 그걸 보고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를 가져와서 상대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 형태로서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블랙박스에 보시니까 1. 비교 표준지 선정. 자, 그럼 좋다. 이 땅하고 비교 대상되는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이 땅이 가면 뭐냐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이냐고 보니까 얘가 아까 전일주이래. 전일주이. 전일주이가 뭐지 이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전일주이가 어디 다닌다? 공장에 다니지, 공장.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근데 만약에 이 땅 평가가 이거래요. 전용 주거지대. 그 중에서 다시 1종, 2종이 있겠지만, 전용 주거지 같으면 전용 주거지역의 표준지를 가져와야 되지. 다른 거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 표준지 선정하라. 선정하라. 그 말이고. 자, 비교 표준지 선정. 첫째, 아까 지역의 3차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세 가지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인근 지역이 제일 같은 동네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비교 표준지가 가장 적합도가 높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는 걸 선정하고 인근 지역에 비교 표준지가 없대요. 그러면 둘째 줄에 가운데 인근 지역에 적합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는 하는 수 없이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지역 거 가져야지. 다른 동네에 있는 거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유사지역 선정한다. 그럼 이것도 따지고 보면 또 역시 당연한 겁니다. 앙겔로스는 아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시점 수정은 지금 평가는 10월 27일 이 날짜 기준 평가 시점인데 이 사례가 그 없더라 이지. 근데 2년 전에 이 사례가 있는 기라. 그 2년 동안 물가 상승분이 있겠지. 그걸 시점 수정해야 돼. 시점 수정. 물가 상승분. 그게 이제 지수를 비교하거나 변동률을 하거나 물가 변동률, 물가 지수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 지금 미리 뭐 기하고 할 건 없고. 그다음에 지역 비교다. 자, 지역 비교. 인근 지역은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지역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같은 동네 살아 올 때는 같은 동네 살면서 뭐 우리 지역이 좋다, 너희 지역이 좋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지역 비교를 하지 않고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가져올 때는 너희 동네보다 우리 동네가 더 좋거든, 5% 우세거든, 5% 열세거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사 지역은 지역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다. 자, 개별 요인이 내 땅은 반듯하고 정방으로 반듯하면서 모퉁이 위치 좋은 데 있대. 근데 거래 사례는 약간 안쪽에 빼딱한 땅이 거래 사례가 있답니다. 그 땅보다는 내가 더 좋잖아요. 그때는 플러스 뭐 20% 할증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 밖에 요인. 사례는 100평인데 나는 200평이라. 그럼 두 배 더블, 총금액에서는 더블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 면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건물 평가할 때 그것도 별표. 건물은 무슨 법 한다 했죠 아까? 원가법. 건축비가 분명하죠. 코스트. 원가법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지. 3방식 중에서 원가법이 원칙이라. 그 다음에 해외로 수익하는 법, 또 거래사례 비교법 보충,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일괄평가 그 별표하시고 일괄. 우리 집합건물법 공부 다 하셨죠? 집합건물법. 그러면 아파트는 집합건물 맞잖아요. 그 아파트 거래 사례는 많죠.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거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셋째 줄에 내려가면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는 뭐 거래 사례가 많은데 뭐. 그 다음에 살림도 나무하고 땅하고 이렇잖아요. 땅은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 한다 했죠. 그 둘째 줄에 셋째 줄에 거래 사례 비교법 원칙으로 하되 소경목림 하는 게 있네. 이게 한번 시험 한번 출제 나가요. 소경목림. 목림이다. 지름 경자인데 지름이 짧다. 즉 숏다리 때문에 숏다리 나무 있잖아요. 숏다리 나무. 숏다리 나무는
어린 나무, 숏다리 나무는 야 그거 나무 묘목 사는데 얼마 들어가서 심는데 얼마 들어가서 원가 코스트로 계산하지. 얘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게 팔아갖고 수익이 안 생기죠. 유치원생한테 너 돈 벌어와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가법으로 원칙한다. 송목님은 원가법으로 원칙한다. 그 다음에 가수원. 가수원이 나무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입니다. 가수원 지목 중 하나잖아요. 토지. 그래서 땅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지. 거래사례 비교법 원칙. 그 원칙적인 방법 줄만 쭉 꺼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일단 패스하고, 그런데 자동차는 중고차 매매 시장이 많죠. 거래사례 비교법 줄 꺼놓으시고, 다음 페이지.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은 뭘로 할까? 항공기 중고 항공기 거래 시장이 많다 적다? 적다 거의 없지. 그래서 이거는 원가법을 해야 돼. 원가. 그 항공기 제작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출발한다 이죠. 원가법 줄 꺼놓으시고. 그런데 5번에 이게 이 항공기가 본래 용도 효용 가치가 없는 고물이 됩니다. 고물이. 그러되면 물건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한다. 자, 고물값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야. 해체 처분 가격으로 고물값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저 아래 9번 임대료 평가 임대 사례 비교표라. 상가 임대를 하는 임대인데 주변에 임대 사례 손님이 훑어보고 오겠죠. 그치? 그 주변보다도 만약에 내 상가 임대료가 높으면 임대 안 되지 이게. 낮으면 손해보는 거겠고. 그래서 주변의 임대 사례 비교컨대 비슷하게 이렇게 놓는 기라. 그 내가 이 건물주라고 건물주가 되면 임대할 때 얼마 나올까 하면 주변에 이런 걸 알아야 돼. 그 주변에 이 사례는 어디 가면 제일 많이 한다? 변호사 사무실입니까? 공인회계사 사무실입니까? 중개사 사무실입니까?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놓는다니까. 그 다음에 무형자산 평가. 바로 마지막에 3번에 보니까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이죠. 영업권,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니까 수익환원법. 그 밑에 보니까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우측에 유가증권은 시험 안 나오니까 제끼고 12번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 가치 하락분에 대한 평가. 내 땅인데 내 땅 옆에 소음이 데시벨이 엄청 세대. 또 진동. 대형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땅이 막 흔들린대. 일조 침해. 앞에 건물이 쑥 올라가면서 그림자를 만들어버렸어. 또 환경오염. 옆에 무슨 공사하는지 오염을 막 시킨대 내 땅을. 그럼 땅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뚝뚝 떨어지겠지. 내 땅값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직간접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대상물건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때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는 소음 등 발생하기 전에 대상물건 가액 원래 깨끗할 때는 7억짜리였어. 이런 소음 등으로 인해가 지금 뚝 떨어지가 한 4억밖에 이 7억인데 4억 정도밖에 이거 안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떨어진 상태에서. 그럼 원상회복비가 원상회복 할 수도 있고 원상회복에 아무리 넣어봐야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면 이제 원상회복비가 만약에 1억 들어간다. 1억 들어간다 하면 1억 투입해가지고 다시 7억짜리 만들면 좋죠. 근데 원상회복비 아무리 넣어도 원상회복이 안 된대. 그러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4억에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그 개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장이 또 시험에 종종 잘 나오기 때문에 소음 등. 자, 다음 페이지 Q.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 건물평가는 무슨 방법이 원칙이다? 원가법. 건축 원가가 분명하니까 원가법 원칙이다. 그래서 사례법 틀렸습니다. 어렵다 쉽다? 이러시는데 왜
작년에 다 틀려버렸지. 자, 그래서 이제 그 3방식을 그런 방법 등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오른쪽, 그 말고 이제 말로 한 거는 그렇게 편한데, 또, 계산식이 어렵다고 하지만, 계산식도 아까 T자에 집어넣어서 그냥 편안하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455페이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게 2005년도부터, 통합평가에서 아주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건설교통부 다르고 뭐 세무서 다르고 다 달라서 여기저기 골치 아팠다고. 지금 이거도 통합했으니까 원세세 통합됐으니까 아주 편하지. 물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 한국감정원 있잖아요. 대구 본사에 있죠. 감정원에서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에서 전국에 감정평가 한 13개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화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평가 작업을 한다고. 전국토에 약 한 50만 필지, 이래. 약 한 9월 달부터 이렇게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평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1월 1일, 매년 1월 1일, 이걸 공시기준 이렇게 공시기준일. 가격조사 완료일, 이때가 긴 시점이야. 가격조사 완료일.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바뀐지 몰라. 현장에 필드에서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가격조사 완료일 1월 1일이고, 여로부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하에 2월 말까지 결정 공시하는 편지 공시가라 합니다. 편지 공시가. 표준지 공시지가. 작업을 약 한 2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편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합니다.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하에 2월 말까지 편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니까. 그러면 내 땅이 편지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편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내 땅이 편지 들어가 버리면 이 결정 공시하는데 자를 너무 높게 평가해놨어. 제가 높게 평가 바람에 세금 많이 내야 될까 이가. 그지?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면 그게 이신청 들어갑니다. 이신청. 자, 그러면 이게 이의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은 보통 우리 행정청에서 내린 것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죠.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 그러잖아요. 3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신청할까요? 시군구 장에게 이의신청합니까? 그것도 시험 잘 나와요.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국장 책임하에 결정했으니까 국장한테 달라들어야지. 자다가 너무 다리 건지지 마시고 이 시험 잘 나와요. 시군구 장이 아닙니다. 얘는 국장이라 국장. 그 다음에 편지 공시가 결정 공시할 때 토지 가격 비중 표락하는 걸 감정평가사들이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가지고 이제 시군구 장책임하에 5월 말까지 개별 공시가를 전국에 약 한 3,200만 필지 공시를 합니다. 5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5월 20일쯤 되면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전국 1등 땅값, 전국 꼴등의 땅값 이렇게 재미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지. 개별 공시가. 근데 내 땅이 개별 공시가가 택도 없이 높으면 내가 오랫동안 안 팔 사람 같으면 세금은 많이 내잖아. 재산세. 안 팔 건데. 그래서 왜 시대없이 많이 높여놔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낮추라고 하면 또 낮출 수밖에 없어. 응? 이의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그 시군구장 책임하에 결정공시니까 시군구장에게 이의신청해야 되지. 여기다가 국장에 한다, 저기다가 시군구장에 한다, 틀린 거 찍으세요. 이렇게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개별 공시가 나온다 이죠. 개별 공시가. 개별 공시가 평가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국공유지 같은 경우 세금도 받을 필요 없고
세금 과세할 필요도 없고 뭐 용도상 필요 없으면 평가 안 할 수도 있죠. 그 전국토가 뭐 4천만 필지 조금 넘지만 그 평가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자, 토지. 편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시험, 여기서도 한 문제 이상 시험 나오죠. 자, 455페이지. 편지 공시가 국장의 해서 편지 공시가는 국장입니다, 국장. 편지 공시가는 국장 책임하에 조사 평가하고 그 밑에 둘째 줄에 중앙 동그라미 중앙부동산 가액공시위원회 심의 중앙공무이니까 이거는 중앙이라 중앙. 시군구는 나중에 시군구 부동산가격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표지 단위면적당 가격 공시한다. 여기 편지는 단위면적당 얼마 이렇게 공시합니다. 나중에 주택은 주택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곱면적당 얼마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넘기시가 개별 공시가. 자, 요 개별 공시가. 둘째 줄 토지 가격 비준표상 토지 특성의 차이에 따라. 자, 여기 이때 감정평가가들이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토지 가격 비준표가 있어요. 토지 가격 비준표. 이걸 작성해 주면 여기다가 배율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별 공시가 전부 다 얼마다 이렇게 다 평가한다고. 이거는 이제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이 합니다. 내년 이때 바빠가지고 이거 평가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배율 공판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군구 토지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그 가격이란 말이 들었죠. 전에는 이게 평가란 말이 드는데 평가하니까 감정평가사 평가하는 줄 알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가격으로 바꾼 거예요.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 시군구장 책임하에 올 말까지 결정 공시한다 이 말이죠. 올 말까지. 표준지는 2월 말까지. 그러면 이 편지라 하는 50만 필지 징검다리를 한 밟고 전국에 3,200만 필지 공시가를 결정하면 쉽죠? 물 건널 때 징검다리 밟고 오는 게 편합니까? 바로 풀쩍 뛰어와야 됩니까? 징검다리 밟고 오는 게 좋죠. 바로 뛰어놓으면 가리 찢어요, 이게. 풍덩 빠져요. 그 기능이 이제 편지 공시가다. 자, 개별 공시가 가운데 보시면 잘해. 개별 공시가의 효력.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번. 국세, 지방세. 세금 있지, 세금. 그 세금, 이렇게 딱 써요, 세금. 개별 공시가는 세금 부과할 때 활용. 그 다음에 편지는 이거 보상할 때. 토지 보상법 알죠? 보상할 때는 넓은 지역 보상하니까 그 중에 편지를 가져오면 되고, 세금은 이 땅, 저 땅, 개별공시가별로 세금이 다 다르죠? 그 개별공시가 해야 돼, 개별공시가. 그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부담금 부과. 이 부담금이 준조세라, 준조세. 세금처럼 취급해보면 되지. 그 다음에 이신청. 자, 이신청은 며칠 이내 결정 공시부터 30일다. 요걸 60일 하면 땡 틀린다. 고래가 시험 출제하게 됐습니다. 60일이 아니고 30일. 이 30일은 행정처에 내린 결정에서 이신청일 때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30일이에요. 다음 페이지. Q.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번.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 50만 필지, 이 50만 필지라는 자체, 그거는 시험 안 나옵니다. 하여튼 표준지라고 말은 나오지만 50만 걸 또 이걸로 하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 편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라고 본다. 이 맞는 말이에요. 이 50만 필지 다 평가해놨는데 얘를 또 개별 공시가 평가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그대로 씁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쓰면 돼. 그 말이에요. 자,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개별 주택가, 주택 아직 안 됐고, 2번. 편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는 건물, 땅인데 건물이 왜 나요, 건물이. 틀려버렸지.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이제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가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어디가 틀렸다? 표준이든 개별이든 내 땅이 표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하는 거지. 둘 다 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주택가격 공시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둘 다 한다. 자, 단독주택.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있다. 단독주택 마찬가지다.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한 실무상 한 22만 호 이 정도로 표준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고 그 다음 요로부터 1월 말까지다. 1월 말까지. 땅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1월 말까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국장 책임하에 표준은 땅이나 주택이나 항상 국장 책임이다. 국장. 이가 있으면 똑같이 이의신청하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표준주택으로부터 표준주택 가격 비준표에다가 곱하기 배율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토지는 토지 가격 비준표가 있었잖아요. 이건 주택 가격 비준표가 있다고요. 배율 방식으로 해서 이제 4월 말까지 토지는 5월 말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장 책임하에 한다. 시군구장 책임하에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결정 공시를 합니다. 자, 흐름이 보면 저하고 같죠? 땅은 표준지 공시가 국장 책임하에 여기는 국장 책임하에 표준주택 가격 단 한 달 빨리 끊는다는 거. 저는 2월 말인데 얘는 1월 말이고 그 다음 시군구 책임하에 개별 공시가 마찬가지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장 책임하에 4월 말까지 한 달 앞서 결정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흐름이 같습니다. 토지하고 개별 공시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은 흐름이 일단 같죠. 이렇게 같이.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를 해보죠. 전수조사. 공동주택은 카운트하기가 편하거든요. 시골에 있는 아파트든 도시에 있는 아파트 간에 카운트하기가 편하잖아요. 전수조사 해보죠. 전수조사.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 조사 완료하고 나서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 원칙인데 요거는 바로 한 방에 국장 책임하에 한 방에 4월 말까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결정 공시해버려.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바로 그냥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한 방에 결정 공시해본다. 자, 한번 보시면 459페이지. 주택 가격 공시 단독주택. 단독주택 표준이죠. 표준. 맨 앞에 표준. 그걸 딱. 공동주택은 표준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해서 틀린 게 찍으라 해가 시험 아주 많이 나왔어요. 단독주택은 징검다리 표준을 밟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땅처럼. 집은 표준주택 공가격. 국장은 중앙공무원이니까 중앙 부동산 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가 이런 말 쓰면 되지.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공시. 자, 개별주택은 당연히 주택 가격 비준표에다가 배율 방식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에다가 배율 방식으로 구하면 돼요. 담당 공무원 시군구에 맡겨서 해결하면 된다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은 시군구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거쳐가 결정 공시한다. 이때 개별주택 가격은 집은 개별주택 통째로 얼마 이렇게 가격 요거 나오면서 전국의 1등집 이렇게 하고 나온다니까. 꼴등집은 창피하니까 안 나오고 전국의 1등집 1등에서 이제 주로 뭐 이태원동에 이건 회장 집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159억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잘해.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연어도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국장 책임하에 한 방에 4월 말까지 결정 공시하면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 공동주택은 징검다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표준을 밟고 개별 넘어오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냥 한 방에 결정 공시라. 전수조사. 카운트하기 편하니까 몽땅 다. 그래서 국장은 다음 페이지 우리 공동주택은 집은 명칭, 동호수 이런 게 다 있죠. 공동주택 가격 한 채당 얼마 이렇게. 자, 그럼 밑에 Q.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관 그 업무와 관련 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되는 것은 시가 표현액이다. 편지 공시가다. 지금 저희들이 뭐 구했죠? 그렇지. 정부가 이거 편지 공시가를 구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각 기준으로 삼죠. 시가 표현액은 이건 뭐예요? 시가 표현액. 시가 표현액은 어느 과목 공부할 때 봤어요? 그 세법 중에서도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세법 책 쪽에 앞부분에 지방세 할 때 본 거야, 이거. 시가 표현액. 그지? 지방세 조금 계산할 때 그때 쓰는 거야, 이게. 근데 국가 여러 가지 산정할 때는 보상할 때는 예고, 세금할 때는 통째로 세금할 때는 재고 이런 거지. 응? 편지 공시가다. 그 다음 2번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할 경우 그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 개별주택, 공동주택. 이 했던 거 개별주택, 공동주택. 당연히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어 있고. 자, 3번에 개별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가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뭐 전자서면도 되고 서면으로 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개별공시가는 누구한테 이의신청한다? 시군구장 책임하에 결정 공시했으니까 시군구장에게 해야 된다. 틀렸지. 그 다음에 4번 시군구장은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시군구장이 있다 없다? 공동주택은 시군구장이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전수조사 한 방에 국장이 결정 공시하면 되지. 그 벌써 틀렸다니까. 그 다음 5번 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 합병, 땅을 분할, 합병 등 하면 토지에 대해서 땅값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때 대통령이 정하는 날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가를 추가 공시합니다. 제가 여기 1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 원칙적이에요. 원칙 공시일이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뭐 7월 1일 있고 주택은 6월 1일 추가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집을 이때 이전에 했으면 이 조사를 했겠지만 이 위에 신청하면 모르잖아, 그죠? 그건 다시 추가 공시를 해야지. 추가 공시. 그걸 보고 한마디로 대령 대통령의 정하는 기준일로 추가 공시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 대통령령 대령이 추가 공시한다. 그 날짜도 있습니다만 그 날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이게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나왔는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거든. 임의 규정.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다고 하면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냥. 그래서 시험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부동산 공시가는 법률에서 비주용 부동산 정의 개념이 뭐냐? 요것만 살짝 하나 남겨놓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 전부 또는 일부인데 비주용 집합 있고 비주용 일반 이렇게 구분합니다. 집합 일반. 비주용 일반은 다시 단독주택처럼 표준, 개별 이렇게 나눠지. 표준, 개별. 그럼 표준은 누구 책임하에 결정 공시한다? 국장. 개별은 시군구. 그래서 그런 정도는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주용 집합. 집합은 공동주택처럼 보면 되죠. 집합은 공동주택처럼 누구 책임하에 결정 공시한다? 국장 책임하에 결정 공시한다. 하원과 모의고사 나와도 이 정도밖에 못 나온다니까. 깊이 있는 건 출제할 의미도 없고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비주구용. 자, 우리 앞에 있는 토지하고 주택은 감정평가사가 독점평가를 합니다. 독점. 근데 비주구용인 위락시설, 뭐 각종 호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위락시설은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감정평가사보다. 그래서 이때는 그 업체하고 같이 평가 들어가야 돼요. 그 때문에 그게 또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탁상에 앉아서 탁감하듯이 이거 감정평가사들 평가는 이거는 쉽잖아요. 표준화 되어 있죠. 그건 강제로 해야 되고 비주구용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런 게 많다고. 그래서 이거는 실무상 바로 강제 규정하기는 힘들고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지금 이제 감정평가론을 조금 점프를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 5, 6월 달에 문제풀이 하시면서 그 확인 학교로는 문제 확인이 중요하니까 확인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그냥 쭉 흐름을 아시면 전체 흐름만 쭉 알면 암기할 게 거의 없구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텅텅 비워놓고 시험장 가셔야 고득점 합니다. 절대 뭐 공식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흐름을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